현재 우리는 자기임의 발생 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설의 관점에서 법령, 계약, 선행이 조리를 받고요. 또 기능설, 실질설의 관점에서 보호 의무를 받고 또 안전 의무를 이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안전 의무는 세 가지 경우에 발생하는데 첫째가 선행 행위로 인한 경우이고 두 번째가 이제 위험원에 대한 감독 의무이고 세 번째가 타인에 대한 감독 의무입니다. 자, 이 위험원에 대한 감독 의무 아까 그 개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태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파트라는 좀 큰 개를 이제 데리고 어디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택시를 잡았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개를 좀 태워달라. 택시 기사는 개 태우기 싫어하죠. 그래서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개를 좀 태워달라. 그래서 더 주기로 하고, 그 세파들을 이제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까지 간 겁니다. 가서 이제 약속한 돈을 줬는데, 그 기사가 돈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명목으로 더 요구했느냐? 그 시트에 개털이 묻었어요. 그래서, 세탁비를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좀 그렇죠. 먼저 더 준다는 것은 사실 세탁비까지 포함해서 준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또 달라고 하니까 갑이 약간 화가 났죠. 그래서 못 준다 그랬고 택시자는 더 달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차 세워놓고 내려서 막 언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근데 옆에 세파트가 앉아 있다가 자기 주인이 싸우니까 택시 기사를 공격했어요. 그래갖고 물어가지고 상처를 입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충직한 개죠. 그렇죠? 충직한 개인데, 사고를 좀 크게 쳤어요. 근데 이제 경찰은 그 개를 구속한 게 아니라, 개 주인을, 구속을 했습니다. 자, 왜 개 주인이 여기서 문제가 될까요? 왜 개를 벌하지 않고 개 주인을 벌할까요? 개 주인이 문 게 아닌데. 자, 이 개 주인은 뭡니까? 개라는 그 위험 발생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위험 발생의 원인인 개가 택시기사를 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의무를 말다툼만 하고 부작위했죠. 이 부작위를 통해서 개 관리를 못해가지고 택시기사를 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상해의 고의는 없었겠죠. 그러나 주의 의무 위반한 과실은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상죄로 입건이 됐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험원에 대한 감독 의무입니다. 물론 개뿐만 아니라 어떤 건물의 소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건물을 이제 그 세를 놔서 이제 그 월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층별로 방이 있고 사람들 쭉 세를 주고 있는데, 근데 층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낡았고 아주 그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그 층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 입주자들이 그 주인한테 이 층계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갑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층계가 썩어서 이제 부러져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지금 상해 결과 발생했는데, 왜 그랬죠? 층계 때문에 그랬죠. 이 낡은 층계는 뭡니까? 위험 발생의 원인이죠. 이 낡은 층계. 그러면 이 집주인 갑은 이 위험 발생의 원인인 이 낡은 층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낡은 층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낡은 층계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인정되는 겁니다. 뭡니까? 수리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부작위죠. 부작위를 통해서 입주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형법상으로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상죄 같은 것이 성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위험 발생의 원인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바로 자기 의무가 되고 이걸 부작위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타인에 대한 감독 의무입니다. 특별히 신부장의 권위로 인해서 타인을 통달할 책임 있는 사람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될 보증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판례 연구 봅시다. 배임행위 방치 사건입니다. 자, 은행에 가면 그 부하 직원 을병이 어음부정 지급보증과 당좌부정 결제 방법으로 Y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금 융통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자, 지금 부하 직원들이 배임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배임 행위를 하고 있고, 은행장이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내버려 뒀다. 통제하지 않았다. 부작위를 했다는 거죠. 자, 이 부작위를 했는데, 이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은행장이라는 어떤 지위죠. 은행장이라는 지위. 그래서 은행장은 자기 부하 직원들이 그 은행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될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인에 대한 감독 의무라는 안전 의무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기 의무를 부작위 함으로써 이 부하들의 배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든 거죠. 이때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 방조범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자, 이 판례는 참 여러 번 출제됐던 판례입니다. 앞으로도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아주 간단하니까 그대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증인 지위와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결합설의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근거도 필요하고 기능설적인 실질적인 근거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결합설에 의해서는 자기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두 가지가 모두가 인정돼야만 결합설이 할 때 자기가 인정되는 겁니다. 자, 보증인 지위라는 것은 동치성의 제1요소였고, 이제 두 번째, 동치성의 제2요소를 보게 합시다. 이게 뭡니까?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또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현재 우리는 부진정 부작위범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과범이 되는 것인데, 이 결과범, 행위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자, 그다음에 부진정 부작위범도 역시 결과범이니까 행위가 있을 것이고,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동치성이라는 것을 분석하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이 결과범, 이건 자기범을 말하죠. 자기범. 그래서 자기범하고 비교해 볼 때, 행위 측면도 같고 결과 측면도 같았을 때 동치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와 관련된 동치성의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봤던 보증인 지위였죠. 그래서 보증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작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야기했을 때 그 결과는 비로소 형법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이거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 보증인 지위는 신분입니다. 신분이죠. 신분은 행위반가치의 요소입니까? 결과반가치의 요소입니까? 행위반가치의 요소입니다. 근데 보증인지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결과와 관련된 동치성의 요소라고 설명했어요. 아니, 행위반가치의 요소라고 하면서 왜 또 결과와 관련된 동치성의 요소라고 설명했을까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해운대 사건을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아버지가 있었고, 그냥 해운대 놀러 온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아이가 물에 빠졌고, 자, 아버지도 구하지 않았고, 그 놀러 온 사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부작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의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보증인 지위를 갖고 있는 아버지만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보증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작위를 통해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했을 때 이 결과는 비로소 형법상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가 없었고 그 놀러 온 사람만 있었다. 자, 놀러 온 사람은 자기 의무가 없는 사람이고 보증인 지위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작위를 통해서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 자, 이 사람하고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성이 없잖아요. 자기 의무가 없으니까. 보증인 지위가 인정 안 되니까 아무리 부자를 통해서 아이를 죽게 해도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결과는 결국 보증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자를 통해서 그러한 결과를 야기했을 때 비로소 형법상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해서 이 보증인 지위는 결과와 관련된 동치성의 요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결과 반가치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반가치의 요소라는 거, 그 점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행위 자체의 등가성도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진정 부작위 보면 부작위 범이면서 자기 범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범입니다. 근데 자기 범의 행위는 말 그대로 자기입니다. 근데 부진정 부작위 범의 행위는 부작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작위라는 행위가 자기라는 행위와 실질적으로 동가치하다. 등가하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이때 비로소 우리는 부작위에 의해서 자기범의 구성 요건을 실현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작위와 자기 간의 행위 반가치의 등가성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반가치 면에서 이 부작위가 그 행위의 불법성 면에서 자기로 인한 불법과 같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나 요소는 보증인 지위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자, 왜 그러냐?
이 보증인지의 경우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어떤 부진정 부작위범이든 다 보증인지가 필요한데 이 행위정의 동가치성은 이 부진정 부작위범 가운데 행위정령의 동가치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증인 지위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필요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이라고 했죠. 자, 결과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살인죄 같은 겁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범죄예요. 근데 결과범을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순수한 결과범이고, 두 번째가 행태적 결과범입니다. 자, 순수한 결과범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러한 결과만 야기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어떤 수단을 써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것이 법률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결과범을 순수한 결과범이라고 말합니다. 자, 살인죄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살인죄 수단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꼭 칼로 찌르야만 살인죄가 되고 권총을 쏘면 살인죄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 간에 고의로 이 사망의 시간을 앞당기면은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뭐 때려 죽이든 뭐 찔러 죽이든 쏴 죽이든 물에 빠뜨려 죽이든 목졸라 죽이든 불태워 죽이든 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방법에 제한 없어요. 이런 것을 순수한 결과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결과범은 행위의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행위의 방법이 자기여도 되고 사실은 부작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상관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부작위와 자기 사이의 등가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결과범의 경우는 어떤 요소만 구비되면 동치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까? 보증인지위만 인정되면 동치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결과범의 경우는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 판례가 실수한 게 하나 있죠. 뭐냐? 아까 우리가 그 조카 살해 사건을 봤어요. 자, 조카 살해 사건 144페이지 다시 봅시다. 이건 살인 사건입니다. 자, 살인죄 사건이고, 자, 살인죄는 순수한 결과범이고, 그럼 보증인 지위만 있으면 되고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판례가 그 요지 속에서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요지에서 고딕 부분, 그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에서 그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돼야 된다. 즉 부작위가 자기 행위와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돼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바로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살인죄는 순수한 결과범이고 순수한 결과범이라면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밑에 판례 평석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학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판례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순수한 결과범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범 가운데는 또 행태적 결과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과를 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결과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가 요구하는 특수한 수단이나 특수한 방법에 의해서 결과를 야기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태적 결과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통도는 사기죄를 이제 결과범으로 보는데, 그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결과범으로 보는데, 자, 그러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결과만 야기되면 다 사기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형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권을 침해해야만 사기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기망이죠. 뭐 속임수. 그렇죠? 기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결과를 야기해야만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했을지라도 그 수단이 기망이 아니라 그 수단이 절취였다면 절도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재산권 침해라는 결과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기죄 같은 결과범은 기망이란 특수한 수단에 의해서 결과를 이야기해야만 죄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범행 종류의 수단과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범죄, 이런 것을 행태적 결과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태적 결과범의 경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다는 이 부작위가 기망이라는 자기와 등가치하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사기죄가 된다는 겁니다. 즉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이 존재해야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 이것은 순수한 결과범의 경우에 필요 없고 행태적 결과범에 한해서만 필요하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행위정의 동가치성은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건 행위 반가치의 측면에서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규범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결국 어떤 부작위가 그 자기에 의한 것과 같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결국 개별적인 구성 요건의 해석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각칙의 문제라는 거죠. 총칙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각칙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사기죄의 기망과 같다고 볼 것이냐,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부작위가 공갈죄의 공갈과 같다고 볼 것이냐, 이렇게 결국 개별적인 구성 요건의 단계에서 검토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강론 문제로 넘겨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보증인 지위와 행위정의 동가성을 봤습니다. 자, 이 보증인 지위와 행위정의 동가성이 인정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평가를 받죠? 무조건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겁니까? 이 보증인 지위와 행위정의 동가성을 부작위범의 어떤 요소입니까? 이것은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구성요건 요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정되면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된답니다. 자, 그러고 또 뭐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까? 위법성도 인정돼야 되고 책임도 인정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범죄 성립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보증인 지위와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을 구성요건 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입니까? 아니죠. 객관적 요소라는 겁니다. 객관적 요소. 그래서 객관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다고 해서 범죄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역적인 논점들을 봅시다. 부작위범의 처벌의 문제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부작위범 미수. 우선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매우 유력하고, 하나 주의하시면, 자,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이고 다수설은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우리 형법전상으로는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의 가장 대표적인 예였는데, 이 진정부작위범 및 퇴거불응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뭡니까? 이 다수를 얘기할 때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이론적인 문제고, 또 현행법상으로 이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가는 실정법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됐을 때 문제가 뭘 묻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론적으로 미수가 가능한지를 묻는지, 아니면 우리 형법전상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지, 그걸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지만 형법전상으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진정부작위범의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퇴거불응죄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 그러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수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작위범 착수 시기 문제는 우리가 미수론 쪽에 가서 상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또 보기를 하고요. 중지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론 쪽에 가서 보기를 하고요. 또 부작위범과 공범 문제는 사실은 공범론에 가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그냥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공범론에 가면 상세하게 다시 한번 다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장황하게 설명해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 중심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기억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기 의무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자, 이분설의 관점에서, 자, 통설의 관점에서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요.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 착오가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제 봤지만 입법고시 행정고시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시에선 최근에 출제가 잘 안 됐는데 출제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에 대한 사례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어제 봤던 거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보고 좀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41페이지에서 마지막 그 행정고시 46회 문제를 보기로 합시다. 자, 감 자신의 아들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우리 아이는 아닌 다른 아이인 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제하지 않았다. 자,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입니까? 아니면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입니까? 자, 지금 물에 빠진 아이가 사실은 자기 아이입니다. 자, 자기 아이라는 소리 뭡니까? 나는 저 아이에 대한 아버지라는 거죠. 저 아버지로서의 보증인 지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다른 아이로 알았습니다. 자, 다른 아이로 알았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저 물에 빠진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착오했다는 거죠. 그렇죠? 내 아이고 난 아버지입니다. 근데 남의 아이다.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보증인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증인 지위가 없다고 착오했죠. 따라서 이것은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가 되고 이 분석에 따르면 구속요건적 착오가 되고 따라서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을 좀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꾸느냐? 자, 갑자기 아이하고 이제 그 호숫가로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나 수영할래. 그래서 수영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주변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아이가 물에 빠졌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간 겁니다. 그 물가에 가보니까 진짜 아이가 빠졌어요. 딱 보니까 자기 아이입니다. 자기 아이예요. 갑이 막 뛰어들어서 구하려다가 갑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자식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고 그 다음에 에이 그냥 간두자. 내가 아무리 아버지지만 목숨 걸고 구할 의무는 아마 없을 거야 하면서 아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뭘 착오한 겁니까? 자, 자기 아이란 걸 정확히 알았죠. 자, 자기 아이란 걸 알았단 말은 뭡니까? 나는 저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즉 보증인 지위에 대해서는 착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라면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는 없다고 착오했죠. 이거 무슨 착오입니까?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로서 요 2분설에 따르면 금지 착오가 되고, 자, 이때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이 아버지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죠. 그러면 뭡니까? 아무리 착오를 일으켰을지라도 이때는 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보증인 지위를 착오한 것이고, 자, 자기 아이란 걸 정확히 알았지만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의무에 대한 착오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자, 이로써 이제 부작위범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자, 하여튼 부작위범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자기 의무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디서 문제가 되죠?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왜 문제가 됩니까?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범이고, 근데 부작위를 통해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범의 구성요건 속에는 부작위 의무는 들어있지만 자기 의무는 들어있지 않죠. 그럼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가 인정됩니까? 결합설. 그래서 형식적 근거로서 법령, 계약, 선행위, 조리 등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 근거로서 보호 의무나 또는 안전 의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에 의해서 모두 인정돼야만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자, 자기 의무가 인정돼야만 보호증인지가 인정되는 것이고, 자, 보호증인지가 인정되어야만 부작위와 자기 사이에 동치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자, 동치성이 인정돼야만 부작위지만 자기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기 의무예요. 그래서 왜 자기 의무가 문제가 되는지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형법은 체계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체계라는 게 별게 아니라 범죄 체계론적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때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상기를 해봐야 됩니다.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구성요건론을 보고 있나요? 위법성론을 보고 있나요? 책임론을 보고 있나요? 구성요건론이죠. 구성요건. 또 구성요건 요소에는 객관적 요소가 있고 주관적 요소가 있는데 어떤 요소를 보고 있습니까? 객관적 요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새로운 학설, 새로운 이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때마다 이게 도대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있어서 어떤 요소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작위범에서는 특히 부진정 부작위범이 문제가 됐고,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동치성이 문제됐고, 이 동치성은 보증인 지위와 행위정의 동가치성을 내용을 하는데 전부 무슨 요소죠?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객관적인 구성요건 쪽을 우리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게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적인데 이것도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인과관계는 객관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도 이것은 중요한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구성요건론을 넘어가지 못했고 또 구성요건론 가운데 객관적 요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 인과관계란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인과관계를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연관성 내지 관련성을 말합니다. 즉, 행위와 결과 사이의 어떤 연관성.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정의를 해본다면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라는 연관성은, 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모든 범죄의 경우에 필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자,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나 또 침해 결과를 요구하는 침해범에 한해서만 필요한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나 어떤 침해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거동범의 경우에는 이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은 구성요건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결과범은 뭡니까? 행위만 가지고 기수가 되는 범죄가 아니라 자, 결과까지 발생해야만 기수가 되는 범죄가 결과범이죠. 그럼 행위가 있고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 결과범은 기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이 필요하죠. 자, 그 관련성이 뭐라고요? 바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행위도 있다. 그 다음에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없거나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그러면 이 결과는 뭡니까? 행위하고 관련성이 없는 결과죠. 자, 행위와 관련성이 없다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을까요?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자기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지 자기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는 겁니다. 따라서 행위도 있고 결과도 있을지라도 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행위까지는 책임을 져야죠. 범죄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미수범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했을지라도, 자,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살인 행위와 그 사망이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면 사람이 죽었지만 살인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 미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부정될 때는 원칙적으로 미수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물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미수가 되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결과범의 경우에 결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결과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책임지는 겁니다. 그 연관성이 바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고, 따라서 아무리 결과가 발생했을지라도 그 연관성이 없다면 저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면 미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논하는 게 바로 인과관계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인과관계란 말은 형법학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뭐 자연과학이나 철학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철학에서의 인과관계 개념은 논리적 인과 개념입니다. 자, 그러나 형법은 법이고, 자, 법은 규범이고, 자, 규범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형법상의 인과 개념은 가치적 인과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어떤 그 철학적인 인과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법상 인과 개념은 항상 규범적 차원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자, 이제 인과관계 유형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여러 유형의 인과관계들을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앞으로 전개된 논의를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기초적인 단어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요. 개념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먼저 기본적 인과관계가 나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갑이 곤충을 뽑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을한테 뚜벅뚜벅 다가가세요. 자, 을의 이마를 겨누고, 자, 30cm 앞에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을은 즉사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갑이 살인 행위를 했고, 자, 을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 살인 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어떤 중간 원인이 개입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이런 인과관계를 기본적 인과관계라고 말합니다. 자, 개념을 정의해 본다면요. 행위가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요게 키워드죠.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자, 곤충을 발사하는 행위가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직접 사망이라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이야기했죠. 이런 것을 기본적 인과관계라고 말합니다. 자, 우선 기본적 인과관계를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이 사건에서 을이 갑의 곤충 때문에 죽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죠. 을은 갑의 곤충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을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갑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인과관계, 이것을 기본적 인과관계라고 말합니다. 이건 형법상으로 논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뭐 이 케이스에서 만약 이런 게 나왔다. 이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뭐 조건설, 상당 인과관계설, 뭐 합법 조건설, 이거 논했다가는 감점당합니다. 왜? 문제가 될 때 학설을 논해야죠. 문제가 될 때 논해야죠. 문제도 안 되는데 왜 논합니까? 그렇죠?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건 그냥 인과관계 있다. 한마디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건 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인과관계 유형들은 인과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경우들입니다.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자, 먼저 이중적 인과관계라는 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를 좀 먼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모르는 남남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병하고 원수지간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과 을은 각각 따로따로 병을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의사일락 없이 몰래 병의 집에 침입했고, 자, 병이 마시는 음료수 잔에다가 갑도 치사량의 독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을도 치사량의 독약을 집어넣습니다. 이때 갑과 을이 사용한 독약은 동일한 종류의 독약이고, 뭐 예를 들자면 치사량이 10g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갑도 10g을 투입을 했고, 을도 10g을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합쳐서 20g이 됐죠. 자, 이걸 병이 마시고 사망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자, 병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갑이 독약을 투입한 행위는 살인 행위라고 평가되죠. 자, 을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살인 행위라고 평가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살인 기수가 되고 누가 살인 미수가 되는 것입니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람이 살인 기수가 되는 것이죠. 왜?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과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결과가 발생해도 살인 미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병이 사망했는데 이 병의 사망이 누구의 살인 행위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병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갑 때문에 죽었나요? 을 때문에 죽었나요? 조금 얼떨떨해지죠. 그렇죠? 이런 경우를 이중적 인과관계라고 말합니다. 개념을 정확히 정해봅시다. 자, 이중적 인과관계란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자, 치사량은 10g입니다. 따라서 을의 독약이 없었을지라도 갑의 독약만으로도 병은 죽었을 겁니다. 또 갑의 독약이 없을지라도 을의 독약만으로도 병은 죽었을 겁니다. 이것이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이 이중적 인과관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게 키워드예요. 이런 여러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이중적 인과관계라고 말합니다. 단독으로도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요. 근데 그게 여러 개 합쳐져가지고 결과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뭐 태길적 인과관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중적 인과관계고요. 자, 두 번째 누적적 인과관계라는 거 봅시다. 자, 이것부터 먼저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상황은 똑같아요. 갑과 을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다만 병하고 원수지간이다. 자, 또 병을 살해하려고 몰래 병의 집에 침입해서 병의 음료수 잔에다가 이제 독약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갑도 독약을 집어넣고, 을도 이제 몰래 독약을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중적 인과관계하고 동일하죠. 근데 뭐가 다르냐? 갑과 을이 사용한 독약의 치사량은 10g입니다. 근데 갑은 5g을 집어넣고, 을도 역시 5g을 집어넣었어요. 따라서 단독으로는 결과를 이야기할 수 없죠.
10g 먹어야 죽는데 갑은 5g을 넣었으니까 사실 5g 단독만으로는 병은 죽지 않습니다. 을도 마찬가지죠. 근데 5g이 합쳐져서 10g이 됐고 치사량이 됐죠. 그래서 병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애매한 사례인데 이런 것을 이제 누적적 인과관계라고 말합니다. 개념을 정해 봅시다. 자, 누적적 인과관계란 각기 독자적으로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요게 이중적 인과관계하고 다른 거죠. 이중적 인과관계는 독자적으로도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 누적적 인과관계의 경우는 5g만 가지고는 치사량이 10g이기 때문에 결과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해서 누적돼서 그죠? 합쳐져서 일정한 결과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적적 인과관계를 중첩적 인과관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g이 누적됐다, 중첩됐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도대체 병은 누구 독약 때문에 죽은 겁니까? 갑의 독약 때문에 죽은 겁니까? 을의 독약 때문에 죽은 겁니까? 또 누구의 살인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자, 좀 애매해지죠? 이런 것을 누적적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애매할 경우에 우리가 인과관계 있다, 없다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적용되는 게 뭡니까?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들이죠. 그렇죠? 그 여러 학설을 논하고 그 학설 가운데 가장 타당 학설을 택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인과관계 있다, 없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살인 기수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지라도 인과관계 없다면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추월적 인과관계라는 걸 봅시다. 역시 사례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자, 을이 병을 살해하기 위해서 먼저 독약을 먹였어요. 근데 독약은 서서히 약효가 발휘되는 독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약효가 발휘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갑자기 갑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갑도 역시 병과 원수지간인데 갑이 병을 발견하자마자 권총으로 병을 사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이 사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런 경우를 추월적 인과관계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을이 독약을 먹이는 행위도 이제 살인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갑 행위도 살인 행위라고 평가가 됩니다. 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는 뭘 논하는 겁니까?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논하는 거죠. 그럼 이 사안에서 누구의 행위와 병의 사망 결과 사이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즉 추월적 인과관계라는 것이 누구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는 것입니까? 자, 추월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추월적이라는 말이 추월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월을 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추월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갑의 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추월을 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을의 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말이 되겠죠. 자, 이 점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혼란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다수설에 따라 설명드리면 추월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갑의 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요거를 추월적 인과관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재장 교수의 교과서는 반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을의 독약과 병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추월적 인과관계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수설적인 용어 사용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다수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수설적인 용어 사용 방법은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이게 추월적 인과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만약 갑이 병을 사살하지 않았더라면 병은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죽었죠. 뱃속에 이미 치사량의 독약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과연 갑의 사살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냐? 즉 병이 갑 때문에 죽었다고 할 것이냐? 왜? 갑이 없어도 병은 죽어요. 갑이 없어도 병은 죽으니까 과연 병이 갑 때문에 죽은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를 추월적 인과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입장을 바꿔서 을과 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뭐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걸 단절적 인과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을이 먼저 시작했죠. 그렇죠. 을이 독약을 먼저 먹였죠. 그래서 을이 살인행위를 했고, 요것이 사망의 결과를 이야기해서 서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늦게 권총이
이 을의 독약을 추월해가지고, 그렇죠? 권총이 이 을의 독약을 추월해서 먼저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고 말았죠. 그래서 권총이 추월적이고, 추월당함으로써 인과관계가 끊어진 을이 단절적 인과관계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독약이 병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인과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을의 독약과 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적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교과서를 보시면 지금 독약 권총 사례, 요 사례가 어떤 교과서에선 단절적 인과관계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 똑같은 사례인데 어떤 교과서에선 추월적 인과관계에서 설명되어 있고, 또 어떤 교과서는 단절적 인과관계와 추월적 인과관계 양자 모두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을 중심으로 하면 추월적이고 을을 중심으로 하면 단절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례가 여기서 저기서 다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인가를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단절적 인과관계까지 이미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경합적 인과관계라는 걸 봅시다. 경합적 인과관계. 이것도 이제 독약 사건을 좀 변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서로 모르는 사이고, 그러나 이제 병하고 원수지간이라는 건 같습니다. 자, 갑과 을이 의사락 없이 병을 살해하기 위해서 병의 집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근데 식탁에 보니까 컵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컵이었고 하나는 주스컵이었어요. 그래서 갑은 물컵에다가 치사량 10g의 독약을 집어넣었습니다. 10g. 근데 을은 이제 주스컵에다가 치사량 10g의 독약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며시 빠져나왔습니다. 자, 병이 이제 자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식탁으로 갔다가, 자, 잠시 고민에 빠졌겠죠. 물을 마실까, 주스를 마실까 고민하다가 물이 낫지 하면서, 이 물컵에 있는 걸 마시고, 사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인과관계를 경합적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경합적. 이 경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툰다, 경쟁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병이 지금 목이 말라서 식탁에 갔는데 두 개의 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컵이, 자, 이 주스잔과 물잔이 내 거 마셔라, 내 거 마셔라 하면 서로 다투고 있죠. 경합하고 있죠. 이런 것을 이제 경합적 인과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이 갑의 행위도 살인 행위고 을의 행위도 살인 행위인데, 누구의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경합적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겁니까? 물론 이런 사례를 경합적 인과관계라고 지칭하긴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누구의 살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경합적 인과관계라고 말할까요? 자, 우리가 논하는 인과관계는 뭡니까? 현실적 인과관계입니다. 현실적 인과관계, 즉 현실화된 인과관계를 우리는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되지 않은 인과관계를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구의 독약이 사망의 결과로 현실화됐습니까? 갑의 독약이죠. 자, 물컵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합적 인과관계는 이런 사례를 지칭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하냐? 현실화된 갑의 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을의 독약은 왜 병이 마시지 않았죠? 자, 을의 독약은 사망의 결과와 관련이 있어요? 없죠. 자, 한마디로 병은 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논할 필요 있어요? 현실되지 않은 걸 논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논하는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모두 현실화된 인과관계를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되지 않은 것은 형법상 논할 필요 없어요. 현실화되지 않은 어떤 가정적인 상황을 왜 우리가 논합니까? 항상 현실적으로 진행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경합적 인과관계라고 부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현실화된 갑의 독약과 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경합적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개념을 정의해 봅시다. 자, 경합적 인과관계란 어느 행위에 의하더라도 결과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이 사건이 그렇죠. 자, 병은 목이 말라서 식탁으로 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물잔을 마시고 죽었는데 만약 물잔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주스잔 마시고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병은 죽어요. 그렇죠? 어떤 것을 마시든 병은 목이 말라서 왔으니까 하여튼 뭔가를 마시고 죽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죠. 어느 행위에 의하더라도 결과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현실적 인과 과정을 말한다. 누구죠? 갑이죠. 병이 마신 갑의 잔.
갑의 잔과 병의 사망자의 인과관계, 이것을 경합적 인과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설적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원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가설적 원인에 의해서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 그 가설적 원인과 결과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살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을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갑이 을을 사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을은 사망했어요. 근데 을이 타려고 계획했던 이제 비행기가 있었는데 이제 을을 태우지 않고 이륙을 했겠죠. 그렇죠? 그랬다가 이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무엇이 가설적 인과관계입니까? 어떤 것과 사망의 결과 사이가 가설적이죠? 그래서 갑의 권총입니까? 아니면 추락사고입니까? 자, 갑의 권총에 의한 인과관계는 현실화된 인과관계죠. 현실화된 거니까 이건 가설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가설적 인과관계는 바로 추락사고와 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안에서 갑이 을을 사살하지 않았더라면 을은 그 비행기를 탔을 겁니다. 근데 비행기를 탔더라면 추락사고로 사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락사고와 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설적 인과관계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화된 인과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총 때문에 죽은 거지 을은 추락사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가설적 인과관계는 현실화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려할 필요 없이 뭡니까? 을은 갑 때문에 죽었네. 뭡니까? 갑은 살인 기소. 이러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거, 그래서 현실화되지 않은 거, 우리를 현혹시키긴 하지만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가설적 인과관계를 또 다른 경우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자, 먼저 추월적 인과관계를 봅시다. 자, 결국 병은 갑의 권총 때문에 죽었어요. 비록 병이 을의 독약을 먹긴 먹었지만 이 독약은 아직 약효가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에 병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할 수 있죠. 어떤 가정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병이 갑에게 사살당하지 않았더라면 병은 을의 독약 때문에 죽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이 을의 독약과 병의 사망 사이도 가설적인 인과관계죠. 그렇죠. 현실화되지 않은 인과관계죠. 현실적으로는 병은 사살당한 거지 독살당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살당하지 않았더라면 독살당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의 독약과 병의 사망 사이를 또 가설적 인과관계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경합적 인과관계에서도 우리가 가설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병은 이 물잔을 마시고 사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나요? 병이 물잔을 마시지 않았다면 주스잔을 마시고 죽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을의 행위와 이 주스잔과 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현실화되지 않은 인과 과정으로서 이것을 가설적이다 또는 가정적이다 또는 예비적 인과관계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건 고려할 필요가 없죠.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인과관계는 항상 현실화된 것만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용어상으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추월적 인과관계와 경합적 인과관계. 자, 이 독약 권총 사건, 또 물잔 주스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 이 추월적 인과관계는 누구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죠? 현실화된 갑의 권총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죠. 또 그다음에 경합적 인과관계는 역시 현실화된 갑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추월적 인과관계와 경합적 인과관계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 이것을 가설적 인과관계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어 사용 방법으로. 자, 이걸 가설적 인과관계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김일수 교수님과 배종대 교수님의 교과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자, 추월적 인과관계는 갑, 현실화된 인과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경합적 인과관계도 갑, 역시 현실화된 인과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설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현실화되지 않은 을의 행위를 기초로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어떻게 추월적 인과관계와 경합적 인과관계를 가설적 인과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의미는 뭡니까?
가설적 인과관계가 가설적 인과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즉 현실화되지 않은 의뢰 행위를 기초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의뢰 행위가 가정적인 것으로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가설적 인과관계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설적 인과관계란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께서는 그 개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파악해야 돼요. 출제자가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뭡니까? 현실화된 갑의 행위를 기초로 하는 개념이 추월적이고 경합적이에요. 근데 때로는 가설적 인과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인과관계라는 점에서 추월적과 경합적을 가설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설적이란 말이 현실화되지 못한 의뢰 행위를 기초로 한 인과관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거꾸로 또 갑의 행위를 기초로 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 사용이 약간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어쨌건 그런 용어가 나면 반드시 하나의 의미로만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마시고요. 출제자가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전체 문제의 문맥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추월적 인과관계와 단절적 인과의 개념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고요. 또 가설적 인과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약간 지금 혼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좀 혼란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인과관계 유형이 비유형적 인과관계입니다. 비유형적 인과관계. 이것도 일단 이해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살인의 고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칼을 휘둘렀어요. 근데 칼 때문에 이제 피해자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경상을 입었습니다. 뭐 약간 상처를 입었어요. 뭐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건 피가 많이 났고, 그래서 이제 구급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은 이제 구급차에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구급차 운전기사가 너무 이제 과속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주오던 화물차하고 구급차가 정면 충돌을 하고 말았고, 자, 그로 인해서 이 교통사고 때문에, 을은 사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분석해 본다면, 자, 을의 사망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갑의 행위죠. 갑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통사고죠. 이 두 가지의 원인이 합쳐져 가지고 사망의 결과를 이야기했죠. 이런 것을 비유형적 또는 비전형적 인과관계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위자의 행위와 자, 범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뭐가 끼어있죠? 중간 원인이 끼어있죠. 다른 원인, 중간 원인이 끼어있죠. 그래서 이 범인의 행위와 이 중간 원인이 합쳐져 가지고 사망의 결과를 이야기한 경우 이것을 비유형적 또는 비전형적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교통사고 사건이 가장 전형적인 예로 꼽히고 있어요. 자, 개념을 정확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비유형적 인과관계란 일정 행위가 결과에 대해 원인이 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이거죠. 다른 원인, 교통사고가 끼어들어서요. 자,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최초의 원인 행위와 결합하여, 그렇죠. 갑이 상처를 입혔다는 것과 이 교통사고가 결합해서, 결과가 발생했죠. 이것을, 비유형적 인과관계라고 말합니다. 이거 단절적 인과관계 아닐까요? 자, 이 독약권종 사건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 먼저 시작했어요. 독약을 먹였습니다. 중간에 갑의 곤충이 끼어들었죠. 그렇죠. 중간에 갑의 곤충이 끼어들어가지고 병이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럼 이 단절적 인과관계하고 이 비유형적 인과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 범인의 행위가 있다. 또 결과가 있다. 근데 중간 원인이 껴있다.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분류하고 달리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경우는 이 최초의 원인이 결과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한마디로 이거하고 중간 원인이 합쳐져서 결과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단절적 인과관계의 경우는 최초의 원인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 표현에 착안해야 됩니다. 이 독약권종 사건, 추월적 인과관계, 단절적 인과관계 사건인데 모든 교과서를 보세요. 뭐라고 설명되느냐?
약효가 발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약효가 발휘 안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약효가 발휘되기 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약효가 발휘되기 전이란 말은 뭡니까? 의뢰 독약이 병의 사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것을 약효가 발휘된 것으로 바꿔버리면 뭐가 되어버립니까? 비유형적 인과관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약효가 발휘됐으니까 이 독약도 병의 사망에 대해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독약도 영향을 끼쳤고 곤충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비유형적 인과관계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약 곤충 사례가 그 단절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약효가 발휘되기 전이라 그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약효가 발휘돼버리면 아니에요. 약효가 발휘됐다는 소리는 독약도 병의 사망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줬다는 거죠.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절적 인과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기본적 인과관계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좀 애매해져 버리죠. 자,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결과에 대해서 기수범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따라서 인과관계 없다면 미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과관계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애매한 경우에 인과관계 있다, 없다, 일도 양단의 판단을 해야 된다는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제 논리들이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들입니다. 자, 여러 학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학설이 가장 좋은 학설이냐?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학설이 가장 좋은 학설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학설이 있는지 이제 하나씩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조건설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원인설, 또 상당인과 관계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력한 것이 또 이제 합법적 조건설이 있고 그 전에 중요설이 있고 뭐 기타의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과관계관 학설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설이 조건설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설은 현재 뭐 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 조건설 이후의 학설이 등장하는 전제가 되는 게 이 조건설입니다. 전 뭐 이 조건설을 전제로 해서 이 조건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학설들이 그 이후에 나오는 학설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건설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는 거니까 조건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나머지 학설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조건설, 자, 어떻게 인과관계를 판단하는가 보기로 합시다. 자, 조건설은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입니다. 자, 일단 조건설의 특징이 뭡니까? 인과관계를 사실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규범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검토한다는 겁니다. 논리, 사람의 생각, 사고, 이거 가지고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설을 이해할 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공식, 어떤 기준이 필요할 텐데 그게 뭐냐? 그 앞에 그 따옴표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즉 원인이 없었다면 이 말이죠. 원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자, 원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인과관계 부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 공식을 사용하는데, 이 공식을 뭐 그냥 뭐 라틴어식 표현인데 한국어로 번역해서 절대적 제약 공식이라고도 부르고, 그 라틴어 표기의 첫 글자만 따가지고 CSQN 공식이라고도 부릅니다. CSQN 공식, 그 말이 도리어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원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요거예요. 요런 관계 인정되면 인과관계 인정되는 것이고, 이런 관계 인정되지 않으면 인과관계 부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조건설에 따라서 우리 실판에 정리했던 여러 유형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중적 인과관계를 봅시다. 자, 먼저 갑의 행위부터 출발해 봅시다. 갑의 행위. 자, 갑이 10g의 독약을 먹였고, 을도 10g의 독약을 먹였고, 취사량은 10g인데, 취사량 2배의 독약을 먹고, 병이 사망해버리고 만 사건이 이중적 인과관계 사건입니다. 먼저 이제 갑을 문제 삼아 봅시다. 이 갑의 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갑은 살인 기수가 되는 것이고, 자, 인과관계가 없다면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조건설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판단해 봅시다. 어떻게 판단하죠? 바로 그 CSQN 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갑의 행위가 없었다면 병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 관계가 성립하면 인과관계 인정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되는 거죠. 해봅시다. 갑의 항의가 없었다면, 즉 갑의 요 10g의 독약이 없었다면, 이 말이에요. 갑의 10g의 독약이 없었다면 병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갑의 10g의 독약이 없어도 병은 죽어요. 왜? 을의 독약이 있기 때문이죠. 을의 독약도 치사량의 독약이죠. 그래서 갑의 항의가 없었다면 병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 관계가 성립해야만 갑의 항의와 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조건설인데, 이 사건은 갑의 항의가 없어도 병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뭡니까? 인과관계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을의 항의를 갖고 봅시다. 을의 10g이 없었더라면 병은 죽지 않았다. 이 관계가 성립해질 때 인과관계 인정되는 건데, 을의 독약이 없어도 병은 갑의 독약 때문에 죽어요. 그럼 뭡니까? 을의 항의가 없었더라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관계를 충족 못하는 거죠. 역시 인과관계 부정됩니다. 그럼 뭡니까? 갑도 살인미수, 을도 살인미수. 이상하죠? 이상해요. 치사량의 배나 되는 독약을 먹고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살인미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조건설의 문제점이죠. 자, 우리가 어떤 논리라든가 뭘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히 그 인과관계 있다고 해야 돼요. 한 치사량의 2배나 되는 독약을 먹고 죽었는데 인과관계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조건설은 논리. 그렇죠? 논리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사실관계를 무시했잖아요. 치사량의 2배의 독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무시해버리고 논리만 가지고 판단해보니까 당연히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정된다는 잘못된 결과를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만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이 사안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틀려요. 왜? 사실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적 측면도 고려하고 논리도 고려하고 또 규범적 측면도 고려해야만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학설은 논리성만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체적 적용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제약 공식을 순논리적으로만 적용하면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건설 내부에서도 참 이상하다 그거. 아니 시라량 2배를 먹었는데 그 인과관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이상하다.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오게 됩니다. 수정적인 견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인과관계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치사량의 독약을 먹었고 죽었다면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 인과관계 없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갑의 항의와 병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논하면서 을의 독약까지 고려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설 내부에서도 저것 때문이었구나. 갑의 독약이 아닌 남의 독약까지도 고려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의 독약 빼고 생각하자는 견해가 등장했어요. 남의 독약 빼고 생각하자. 이것을 수정적 조건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설 내부의 수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을의 독약을 생각하지 말고 갑의 항의와 병의 사망 사이에 CSKN 공식을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갑의 10g의 독약이 없었다면 병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관계가 인정되죠. 인과관계 있다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앞에 순논리적으로 을의 독약까지 고려했을 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왔지만 을의 독약을 제거하고 판단해 보니까 이제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또 수험생들을 괴롭히죠. 자, 그래서 조건설 내부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CSKN 공식을 순논리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가설적인 대체 원인을 제거하고 판단하는 수정적인 조건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과서상으로는 그냥 조건설 하면서 설명하고 있지, 이게 원래 조건설인지 아니면 수정된 조건설인지를 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 교과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조건설에 의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인과관계 있다고 설명하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인과관계 없다고 설명합니다. 모순되어 있어요, 설명이. 그냥 내용적으로 모순된 게 아닙니다. 인과관계 없다고 설명하는 교과서는 원래 그 원칙적인 조건설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고, 자, 인과관계 있다고 설명하는 교과서는 수정된 조건설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것이 그 원칙적인 형태인지 수정된 형태인지를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혼선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건설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역시 여러분도
상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출제자는 이게 원래 조건설인지 아니면 수정적인 것인지를 밝혀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조건설에 이하라고 나면 여러분도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누적적 인과관계의 경우를 봅시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갑의 행위를 기준으로 봅시다. 자, 갑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병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갑의 5g이 없었더라면 그럼 을의 5g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을의 5g은 7랑 미달이죠. 안 죽어요. 그래서 뭡니까? 갑의 5g이 없었더라면 병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뭡니까? 인과관계 있다라는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 조건들은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추월적 인과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자, 갑을 중심하는 것인데, 자, 어떻게 합니까? 갑의 권총이 없었더라면 병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 관계가 성립해야만 갑의 권총과 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갑이 병을 쏘지 않으면 병은 안 죽습니까? 그래도 죽죠. 왜? 뱃속에는 치사량의 독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독약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면 병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가 아니라 병은 죽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의사들이 병의 사체를 이제 검사해 보니까 왜 죽었느냐? 뱃속에 독약이 들어있긴 했지만 머리에 총알구멍이 났구나. 자, 의사들은 사인을 뭐라고 봅니까? 총알 때문이다. 자, 자연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병의 직접적 사인은 총알이에요. 권총입니다. 근데 조건설은 논리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갑의 권총 때문에 병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결론이죠. 자, 그래서 이 잘못된 결론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체 원인 제거한다 그러죠. 즉 의뢰 독약 생각하지 말고 갑의 권총과 병의 사망 사이만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 독약 생각하지 말고 갑의 권총이 없었더라면 병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죠. 이래서 인과관계 인정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합적 인과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조건서를 순논리적으로만 적용하면은 인과관계가 부정되는데, 자, 가설력 대체 원리를 제거하고 수정된 조건 형식에 따라서 판단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정반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설에 의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단절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고요. 또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보세요. 자, 이게 교통사고 사건인데 봅시다. 자, 을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을의 사체를 이제 검시를 한 결과 을의 직접적 사인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비록 칼에 의해서 상처를 입긴 했지만 을의 직접적 사인은 이 화물차와의 정면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가 직접적 사인이라고 의사들은 아마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을의 직접적 사인을 갑의 칼 때문이 아니라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러나 조건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지금 갑의 칼이 문제되는 건데, 갑의 행위가 문제되는 건데, 이 갑의 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어떻게 따집니까? 갑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병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을 칼로 찌르지 않았더라면 을은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자, 상처를 입지 않았더라면 구급차에 타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구급차에 타지 않았더라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또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그럼 뭡니까? 논리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갑은 살인 기소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갑의 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때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칼 때문에 죽었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조건설의 결론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사실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논리적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이 조건설은 인과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조건설은 어떤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합니까? 자, 가설적 제거 방식을 사용합니다. 뭐죠? 원인 행위가 없었더라면, 자, 원인 행위를 제거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갑의 독약이 없었더라면, 이런 식이죠. 그죠? 갑의 칼이 없었더라면, 자, 원인 행위가 있었는데, 자, 있는 거를 없다고 가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조건설인 거죠.
그래서 이 조건설은 이 가설력 제거 방식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이 가설력 제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그걸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작위는 뭐가 있습니까? 없죠. 제거할 게 없다는 겁니다. 부작위는. 제거할 게 없기 때문에 부작위의 경우에는 이 CSQM 공식을 적용할 수 없고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조건설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판. 그래서 조건설은 무엇인가 있고, 자, 원인 행위가 있죠. 이 원인 행위가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원인 행위를 제거하고 판단하는 게 조건설이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있어야 돼요.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부작위는 부존재하고 있죠. 부존재,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제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위에 대해서는 이 CSQM 공식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조건설에 대한 비판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방법론상의 잘못이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왜? 이 조건설은 무엇이 있는데 있는 것을 없다고 가정해 봄으로써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거죠. 즉 가설적 제거 방식을 취하는데 이것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단지 검토하는 방법은 될 수 있어도 판단하는 방법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방법론상의 잘못이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조건설에 대한 가장 최대한의 비판은 뭐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교통사고 사건을 얘기 들었는데 이걸 한번 확대시켜 봅시다. 우리 그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무사히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뭐 한 이틀만 입원하면 된다 그래요. 이틀 입원해서 거의 다 뭐 치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뭐 퇴원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퇴원하기 전날 밤 이 병원에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다가 그 화재로 인한 가스 때문에 질식해서 사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의 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에 조건설에 의할 때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어떻게 판단하죠? 원인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면 인과관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자, 갑이 을을 칼로 찌르지 않았더라면 을은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자,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더라면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그럼 뭡니까? 갑의 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에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인과관계가 있단 말이 뭡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자, 화재 때문에 죽었죠? 칼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칼 때문에 죽었으니까 갑은 기수범의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조건설이라는 겁니다.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거죠. 자, 더 넓힐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조건설에 대한 최대한의 비판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건설 다음부터 등장하는 학설들은 어떤 취지에서 등장하는 학설들이냐. 이 조건설에 의해서 무한히 확대되는 인과관계를 제한하기 위해서 등장한 학설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설이라든가 뭐 중요설이라든가 상당 인과관계설들이 어떠한 방식을 동원해서 조건설에 의한 무한한 인과관계 확대를 제한하려고 했는지 그 방법을 잘 이해하시면 그 학설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건 잠시 쉬었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칠판 내용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